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일 금요일 시작합니다. 출발 딜사이트입니다. 박명석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또 한 번 놀라셨을 것 같아요. 엊그제 한 번 놀라셨을 거고 어제 많이 다시 올랐네 이러고 놀라셨을 텐데 오늘 이게 뭐지? 싶은 생각을 아마 많이들 하셨을 겁니다. 그야말로 미친 변동성입니다. 지금 변동성 장세가 너무나도 강력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요. 어떤 한쪽의 트레이딩 전략, 배팅 전략을 가져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일단 지금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작전상 후퇴가 조금은 필요한 상황인 것 같고요. 후위를 좀 노려야 하는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어떤 과정으로 인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지 브리핑 뉴욕에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뉴욕 증시 마감 상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우지수 1.2%, 나스닥 2.3%, 그리고 S&P 500 1.37%의 급락이 나타났습니다. 특히나 엊그제 나스닥이 이 정도 빠졌었고요. 어제는 반대로 나스닥이 2% 넘게 상승했잖아요. 그런데 오늘은 2% 넘게 또 급락했습니다. 3일 동안 정말 지수, 종목 너나 할 것 없이 급등락이 계속 반복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엔비디아의 색깔이 다시 한번 파란색으로 바뀌었습니다. 6.67% 급락세가 나타났고요. ARM홀딩스가 10% 넘게 폭락했던 것이 지금 반도체 관련 종목들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장 마감 이후에 시간의 거래에서 인텔이 20% 가까이 폭락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반도체 종목에 대한 불확실성, 계속해서 좀 변동성 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될 것 같고요. 그나마 다행인 건 메타 플랫폼스 어제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시간외에서 좋다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간밤에도 본장에서도 4.8% 상승으로 마감이 됐습니다. 그런데 약간의 색깔이 비슷한 종목이죠. 아마존이 또 시간외에서 5% 급락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작전상 후퇴가 조금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시장을 이렇게 만들었던 체크포인트 세 가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포인트는요. 일단 이 변동성 장세 이거 하나만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의 움직임인데요. 간밤에 3% 넘게 하락하면서 4% 아래로 하회를 하고 말았습니다. 3.97%까지 내려온 상황. 사실 기존의 원래 그 논리에 따르면 10년물 국채금리의 하락은 시장에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4% 하회를 하는 과정이 너무 급박했다는 겁니다. 급락이 진행이 되면서 이 부분은 오히려 불안한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건데요. 다음 장 넘겨주시면 왜 얘기가 달라졌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일단 ISM 제조업 PMI가 47%까지 내려왔습니다. 47까지 내려왔다는 거, 46.8까지 내려왔다는 게 일단 불안 요소인데 48을 예상했다가 46까지 내려오니까 세상에 어떤 제조업 지표들이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거 사실 원래 긍정적인 재료였잖아요. 그래야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할 수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지는 건 이거는 조금 아닌데 싶은 그런 심리가 작용을 했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간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들쭉날쭉했지만 최근의 흐름은 누가 봐도 실업수당 청구자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결국 ISM 제조업도 급락을 했고요. 실업률도 계속 높아지는 구간에서 결국에는 우리가 경기가 조금 둔화되면서 자연스럽게 경기 침체를 막을 수 있는 보험성 금리 인하로 가기를 원했는데 금리 인하 하기도 전에 경기 침체가 올 수도 있겠는데 라는 우려가 작용했기 때문에 앞서 보셨던 10년물 국채 금리가 이렇게 급락했던 것과 함께 연결이 돼서 4% 밑으로 이렇게 빨리 떨어지는 건 우리가 원치 않았던 그림인데 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배드뉴스가 배드뉴스, 지금까지는 배드뉴스가 굿뉴스로 작용했지만 결국 이렇게 나쁜 뉴스들은 경기 불안을 자극하는 요소라는 걸 시장이 이제는 확실하게 인지하게 됐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죠. 코에 걸면 코골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네. 원래 금리 떨어지면 좋아했다가 이제는 급락했다고 뭐라고 하네. 근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게 시장이고요. 사실은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경계해 왔던 부분이죠. 경기
금리의 둔화는 정말 고요하게 안정적으로 둔화가 돼야 된다. 그런데 이렇게 급박하게 떨어지면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서 사실 언젠가는 한번 올 수밖에 없었던 그런 하락과 조정이었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 제가 왜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느냐면 이 두 가지 중에 하나는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7% 급락이 나왔고요. 그리고 러셀 2000도 3%대 하락했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둔화되면 금리 인하해서 그거 다 잡으면 되잖아. 다시 경기 반등시키면 되잖아. 하기에는 금리 인하됐을 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을 안고 이 중소형주들이 강세를 보였었는데 이것까지 같이 빠졌다는 게 저는 시장의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변동성이 계속 확대되는 구간이고요. 반도체가 특히 보시는 것처럼 엊그제 급락했다가 어제 급등했다가 오늘 또 급락입니다. 이런 상황들이 계속 반복되는 것 자체가 시장에 어떤 큰 변곡점이 오고 있는 것이고 다음 방향성이 위가 될지 아래가 될지 개인적으로는 위가 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섣불리 예측할 수 없는 구간으로 접어들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체크 포인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달러의 흐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는데요. 달러의 강세가 나타나면서 이 부분도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했습니다. 달러 안전자산 선호 심리가 이렇게 높아졌다는 것, 시장이라는 주식시장이라는 위험자산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재료죠. 그런데 어제 일본에서 금리를 인상하면서 엔화 가치가 올라가면서 달러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나타났었는데 금세 이게 달러가 다시 강달러로 돌아섰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절대 아니죠. ISM 제조업 PMI가 금리를 부러뜨렸으니까요. 오히려 외생 변수가 작용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영국에서 4년 만에 금리 인하에 나섰습니다. 사실 유럽에서는 그러니까 유럽 중앙은행에서는 ECB에서는 이미 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고 영국은 또 다르잖아요. 이제 브렉시트도 했고 그래서 BOE는 금리 인하를 언제 할 것이냐 이 부분이 좀 관건이었는데 원래 이전에도 예상이 좀 돼 있었어요. 영국의 총선이 끝나고 지금 당수가 바뀐 상황이잖아요. 노동당에서 다른 당으로. 그런데 지금 그 흐름, 그런 정치 불확실성들이 마무리되고 나서 이제 금리 인하를 할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었는데 어쨌든 이번에 금리 인하가 나오면서 파운드화가 떨어지고 오히려 달러를 밀어 올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장 넘겨주시면요. 이 모든 상황들이 시장의 불확실성을 유발하는 요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중앙은행들의 움직임이 다 같이 달라지고 있잖아요. 예를 들면 미국과 영국과 유럽과 대한민국까지 다 같이 금리를 급격하게 내리는 상황이 있었다가 그 부분들을 다시 급격하게 끌어올리는 상황이 발생을 했죠. 코로나 전후에. 그리고 나서 그때 당시에 일본은 계속 제로 금리를 유지를 했었고 마이너스 금리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동결 기조가 계속 이어졌기 때문에 어쨌든 최근 몇 개월간은 모두가 함께 금리를 동결하는 구간이었어요. 그런데 유럽이 먼저 칼을 뽑았고 영국도 칼을 뽑았고 그리고 일본은 오히려 이 상황에서 금리를 인상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다음 달에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기대는 되지만 아직까지 시간도 남았고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언클리어하다는 거죠. 아무도 지금 현재 상황에 대해서 예측을 할 수가 없다. 좀 불투명하다.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 계속해서 변동성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거는 뭐냐면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완전히 시장이 끝났다라고 볼 수는 없는 게 영국의 제조업 지표입니다. 미국의 제조업 지표가 떨어지면서 금리 인하로서 그걸 잡아서 올려야 된다라는 과제를 안고 있는데 영국의 제조업 지표는 보시다시피 쭉쭉 올라가고 있어요. 이런 상황에서 영국은 충분히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자신감도 있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미국보다 미국 외 지역, 비미국 지역들의 경기는 의외로 또 괜찮을 수 있다는 거고 이렇게 되면 미국이 금리 인하를 하는 시점에 맞춰서 오히려 비미국 지역들의 경기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금리 인하를 미리 했던 기대감 이런 것들이 작용을 했을 때 다른 쪽으로 좀 자금이 옮겨 나오는 과정에서 미국 증시가 특히 더 큰 변동성을 겪고 있는 건 아닐까라는 가설을 좀 세워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아직까지는 어느 것 하나 확신할 수
수 없는 언클리어한 장세가 이어지고 있으니까 이 부분들 계속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 체크 포인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체크 포인트는요. 이렇게 변동성이 크다고 하니까 유가 그러면 급등했겠네? 아닙니다. 유가는 오히려 하락으로 전환이 됐어요. 지금 계속 중동에서 우려의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고 전쟁 직전이다라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올랐을 줄 알았는데 내려갔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중동의 어떤 그 불확실성보다는 미국의 경기가 급격하게 둔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가 유가에도 좀 작용을 했구나. 그래서 유가가 좀 떨어졌구나라고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되면 뭐 금리, 달러, 유가 순으로 보셨습니다만 지금 상황에서 이게 어떻게 될지 정리가 좀 잘 안 되시죠. 그래서 다음 장 넘겨보시면 지금 시장의 어떤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지표 두 가지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요게 이제 빅스라는 변동성을 뜻하는 그런 지표고요. 그리고 이게 우리가 가끔 찾아보는 CNN에서 발표하는 Fear and Greed 인덱스. 과연 시장이 지금 탐욕 쪽으로 가 있느냐 아니면 공포 쪽으로 가 있느냐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이게 어제 기준이에요. 어제 기준이라서 아마 이 Fear가 조금 더 강화될 가능성이 높겠죠. 왜냐하면 간밤에 또 급락이 나왔으니까. 근데 익스트림 Fear까지는 아직 안 갔다는 거, 이게 어떻게 보면 악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상황에서 변동성이 계속 커지고 있고 그리고 전쟁 이슈가 하나 또 얹어질 수 있는 상황이잖아요. 거기다가 대선 변동성까지 있고 그래서 이 보시면은 전고점, 그러니까 4월의 변동성, 이때가 사실 지금이랑 비슷했거든요. 이때가 당시에 메타가 실적을 발표하고 급락이 나왔던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AI 플랫폼 이거 좀 힘들겠는데 라는 우려가 제기됐었던 시기여서 그때의 변동성까지는 다 왔어요. 그런데 요 앞에 있는 변동성 있잖아요. 이게 이때 당시가 이스라엘이랑 하마스가 막 전쟁할 때거든요. 그래서 지금 만약에 여기에 이스라엘과 이란의 어떤 뭐 전면전이라든지 중동 우려가 불확실성이 더 커지면 이거 조금 더 올라갈 거고요. 시장의 불확실성 커지고 익스트림 피어까지 넘어갈 겁니다. 이 상황까지 우리는 시나리오로 일단 갖고 있어야겠죠. 어쨌든 전고점에 온 변동성에서 마무리가 되면 참 좋겠지만 이걸 깨줄 수 있는 재료가 지금 딱히 보이지 않는다는 게 시장의 가장 큰 악재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특징주들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반도체입니다. 엔비디아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참 뉴욕 증시 얘기하면서 제가 차트 분석하고 싶지 않았는데 차트를 보게 되네요. 엔비디아가 급락, 급등, 급락을 반복하는 과정에서 과연 앞으로의 방향성이 어디로 갈까? 솔직히 뭐 지금 상황에서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 그냥 차트와 지지선, 앞쪽에 있는 지지선에 있는 이 당시 작년 10월에 어떤 그 100달러대의 그 흐름들을 비교해 봤을 때 다행인 것은 거래량이 이쪽이 훨씬 더 많습니다. 거래가 이때 당시에 나타났던 거래를 다 실으면서 급락이 나온 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기에 있는 그 거래량, 기다리고 있는 그 물량들이 아직까지는 조금 더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여기에서 변동성이 계속 지속되고 거기다가 조금 더 큰 재료가 악재가 하나 등장한다면 거래 실으면서 급락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지금 뭐 섣부른 공격적인 저가 매수 이거는 크게 좋은 전략은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그래도 사고 싶은 가격대는 맞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씩 진입하는 전략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다음 장 넘겨주시면 계속해서 조금 불안하게 얘기를 하는 게 인텔입니다. 인텔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가 18% 급락세가 시간을 해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것도 지금 시간의 13%인데 여기다가 더 큰 폭으로 낙폭이 그려지고 있기 때문에 뭐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오늘장 국내 증시에서 반도체까지 일단은 레드라이트 주의불이 조금 더 켜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특징주 한번 보도록 하죠. 뭐 좋았던 거 얘기하기가 좀 어렵네요. 두 번째는 아마존 얘기인데요. 시간외에서 6% 급락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조금 희망을 좀 가져다 주기를 기대했었는데 일단 뭐 클라우드도 성장했고요. 광고 매출도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장의 기대치에는 못 미치는 그런 성장세가 나왔다는 것이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에 지금 뭐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의 실적을 보면서 클라우드와 AI가 연동이 되면서 AI가 돈을 벌어다 주기
시작한 건 맞는데 아직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 이들이 돈을 쓴 것만큼의 그런 리셋 다시 나오지는 않았다라는 부분이 시장에 계속 조금씩 악재로 작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다가 변동성 장세 커지니까 낙폭이 더 커지고 있는 것 같고요. 어쨌든 방향성은 틀리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금이 또 매수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직까지 확신할 때는 아닌 것 같네요. 자, 마지막 세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세 번째 특징주는요, 애플입니다. 애플이 시간외에서 보시면 여기 그나마 그린라이트를 켰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었는데 제가 들어오기 직전에 또 보니까 1% 넘게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애플은 사실 다 좋았습니다. 숫자가 다 좋았고 시장 예상치를 모두 상회했는데도 불구하고 현재 주가가 하락하고 있더라고요. 그냥 분위기 자체가 지금 완전히 무너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이번 주 잘 넘겨야 될 것 같고요. 이런 빅테크 기업들도 결국에는 분위기와 변동성 앞에서 좀 무너졌다라는 것만으로 일단은 이번 주를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AI에 대한 어떤 믿음, 이 부분이 만약에 꺾이지 않는다면 그런 부분들을 언젠가 다시 회복해낼 수 있다면 그때부터는 또 시장이 좀 달라지겠죠. 그때까지는 일단 다들 주의하고 시장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브리핑 뉴욕이었고요. 프리미엄 미국 주식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